자, 히스타민 증후군의 비약물적인 영양치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기능의학의 질병치료 개념에서 히스타민 증후군 치료의 기본적인 염증을 줄이는 습관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히스타민, 자, 이렇게 해서 약물을 최소하고, 이렇게 삼각구도로 해서 봤을 때 약물이 항히스타민 제제라는 스테로이드, 또 소염제, 항불안제, 또 이거 수면제, 또 위장약 이런 것들이 있죠. 있는데 이제 면역 치료를 통해서 그래도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비약물적인 영양 치료를 해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음식으로 치료할 수, 알레르기 음식을 피하고 염증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고 고히스타민 함유, 자, 음식을 이렇게 이제 줄이고 항염 음식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관리하고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비약물적인 영양 치료가 아주 또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고 면역을 치료하고 이제 안 될 때는 그 약물까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하면은 윗단계까지 올라가지 않고도 다 해결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 잘 강조해야 되는데, 태아닌은 다른 식물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차와 일부 버섯 품종에만 들어있는 천연 유리 아미노산으로 특히 홍차와 녹차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태아닌은 녹차 특유의 아미노산으로 이것의 함량은 차에 함유된 총 아미노산의 약 50%에 달하고 말린 녹차잎 총량의 1에서 2%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200ml 홍차 한 컵에는 약 24mg, 녹차 한 컵에는 약 8mg의 태아닌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태아닌은 뇌혈액 장벽을 통과해서 정신적인 작용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으며 스트레스를 또 안정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응거제, 항혈소판제 복용 시에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심혈관계 질환이 늘어나면서 혈액 응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반대로 출혈의 위험성이 있어서 내시경을 하거나 조직 검사나 용종, 폴립을 절제를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제는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와 항응가제로 분류합니다. 항혈소판제는 주로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혈관, 이 막히는 뇌경색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데, 주로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같이 복용하는 이중요법을 사용합니다. 보통 이러한 약제는 중단 후에서 5-7일 후에 혈소판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내시경 시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치과 전에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을 중단했을 때 뇌심혈관계의 사고의 70%가 7일에서 10일 후에 발생하므로 시술 후 가능한 한 조기에 또 복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또 참 불편한 과정이 있네요. 최근에 클로피도그렐, 이것은 이런저런 투혈구 수용체 차단제는 간에서 복잡한 대상 과정을 거쳐서 실제 약효가 나고 환자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한 에피언트, 또 브릴린타라는 또 약제가 출시되고, 이런 약제는 48시간 후에 혈소판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하지만은 5일 정도 중단한 후에 시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전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함부로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간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했을 때는 반드시 12개월 동안 또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이중요법이 필요한데, 이 기간에 내시경 시술이 꼭 필요하다면은, 또 이런 수술이 필요하다면은 또 이런 것이 혈전 용해제가 필요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이 생활에서 건강상식은 케놀론제 항생제는 여러 감염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효과적인 항생제로 이런 것이 목시플론, 뭐 등등등등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제약이 항생제로서 60가지 정도가 있다. 장기 복용 시에는 심한 저혈당 증상과 주의력 결핍, 기억장애, 신경감인, 불안 및 초조, 또 방향 감각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2018년 FDA에 경고했으므로 이런 항생제가 주의해서 복용을 해야 할 것이다.
히스타민 증후군의 임상 적용은 감기에 자주 걸린다고? 히스타민 증후군은 환자가 병원에 오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환절기에 영향을 받아서 과로해서 여행 중에서 감기 증상이 있어서 아니면 감기에 걸렸고 속이 불편해서 감기가 2주가 지나도 떨어지지 않아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을 방문합니다. 알레르기 히스타민 불내성 히스타민 증후군은 알레르기 히스타민 불내성 히스타민 증후군은 모두 히스타민이 과잉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에 의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히스타민이 과잉되는 원인이 다르므로 치료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알레르기 항체가 기억되는 항원에 노출되면 비만세포를 자극하여 히스타민을 과잉 분비하여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원을 근소로 알아내서 피하거나 알레르기 항체를 줄이는 면역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 히스타민 증후군과 부신기능 저하증은 이 두 질환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성피로 해결사 부신을 고치자 이런 책을 기록했는데 그때 부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이 히스타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신은 심장 위에 있는 기관인데 부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항염 작용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인데 히스타민 증후군과 부신 기능의 저하증과 밀접한 관계성은 어떻게 이렇게 정상 스트레스 반응과 만성 스트레스 병적인 반응과 만성 스트레스와 콜티졸 저항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영향이 내려 이렇게 물리적인 스트레스, 산후 스트레스 이것이 있을 때 뇌에 들어갔을 때 시상하고 부신에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이래 부신이 관계되는데 병적인 반응과 스트레스 정상 반응에서는 어떻게 해요? 콜티졸 분비가 되어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이런 면역세포에 이렇게 뇌에서 하는데 만성 스트레스 병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이것을 부신이 고농도로 이렇게 분비해서 염증성 면역세포를 이렇게 치게 되는데 이게 콜티졸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면역세포 저항성이 생겨버리는 이것이 또 다시 또 만성적인 또 이 스트레스 또 오히려 도지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와 콜티졸 저항성이 생기면은 콜티졸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면은 이렇게 해서 자극에 대한 저항성이 발생하면서 콜티졸 분비가 고농도의 콜티졸 분비가 병적인 상태에서 분비가 되지만 또 저항성이 있고 또 이 자극에 대해서 부인의 아예 저항성이 발생해서 콜티졸 자체의 분비도 감소되지고 또 이 저항성은 같이 있고 하니까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뇌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여기서 자꾸 자극을 준다는 거죠. 물리적인 이렇게 스트레스가 발생하면은 정상적으로 부신에서 콜티졸이 분비돼서 항염 작용을 하지만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은 염증 세포에서 콜티졸에 대한 저항성이 발생해서 항염 작용이 사라지고 그 스트레스가 더 지속이 되면은 부신에서도 콜티졸을 분비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뇌에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자극이 되어서 히스타민을 분비함으로 염증 반응이 악화되어서 병이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만성화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정상적인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면증 이것이 부신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잘 해결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설명하셨네요. 크로닉 패티쿠, 만성 피로. 피로는 원인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육체적인 피로, 피지컬, 페리페리얼, 파티쿠 있는데 호르몬 기능 이상이나 영양 불균형, 염증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 멘탈인데 정신적 피로는 육체적인 피로보다도 정신적인 피로, 에모션 파티구를 말하는데 우울증 등에서 나타나는 피로인데 신체의 에너지 생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피로가 만성 피로로
된다는 거죠. 히스타민이 각성작용, 렘수면, 학습능력, 기억작용 등등하고 있는 이런 뇌에 그래서 뉴클레우스가 뇌에서 히스타민이 관여하는 장소는 TM인데 TM 터보 마뇰릴러머에서 렘수면 학습능력, 기억작용에 관여하는 그래서 장소가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성통증과 히스타민 증후군은 TM의 이상은 턱관절, 이 턱관절 조인트의 이상은 통증은 치매성 통증과 신경 자체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병증 통증 이 구분하는데 이 통증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흔한 종류의 통증이다. 그래서 높은 온도의 열, 추위, 압력, 화학물질 같은 우리가 신체를 손상할 수 있는 자극을 피하고자 이를 감지하는 통각 수용체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통증은 대부분 침해성 통증이다. 히스타민으로 혈관이 확장되어 직접 신경을 누르거나 혈관 확장 때문에 조직으로 이동한 체액으로 통각 수용체가 압력을 받으면 통증을 느끼게 된다. 편두통, 종아리, 어깨, 목덜미, 근육통이 이러한 이유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에게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히스타민의 기억력에 관한 작용으로 통증을 기억해서 만성적인 통증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치매성 통증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인체의 방어 기전입니다. 따라서 통증을 자극하는 원인이 없어지면 통증은 사라져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원인자가 없어져도 이게 통증이 나타나는 것, 제 마음이 여기 굳어버리면 그래서 통증이 한 70%는 존산호 박사가 심리적이다, 또 과거의 상처다 이렇게까지 말한 책이 있죠. 자, 이렇게 두통이 걷기, 속이 가렵고 목이 뻣뻣하고 불면증이 이명이 오고 어지럽고 요통이 오고 손발이 저린다, 어깨가 결린다, 턱에서 소리가 난다, 불편하다,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다, 졸린다, 낮에 졸린다. 자, 이런 것들이 음식에서 만성소화불량, 가민성 대장증후군, 위장질환, 자주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되고 속이 쓰리고 변비, 설사 같은 위장질환 증상이 자주 반복되어도 위나 장 내시경을 하면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약간의 염증이 있기는 해도 약을 먹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말을 의사들은 하지만 환자 자신은 매우 괴롭습니다. 병원에 찾아가면 신경성 위염, 한의원에 찾아가면 위장에 담이 들었다는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히스타민 증후군을 치료하다 보면 이러한 증상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만성 두통, 크로닉 헤데이크,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편두통과 관련해서 혈관 확장에 의한 혈관성 두통으로 코막힘과 수면 자세 불균형이 나타나서 목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경추성 두통 등이 있으며 스트레스에 연관된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에게는 긴장성 두통, 텐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통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역시 히스타민 증후군에서의 문제는 이러한 통증에서 만성비염과 입마름, 입술이 튼다.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의 대부분에 나타나는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외래에서는 얼굴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다. 만성비염, 입마름, 만성비염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일단 충혈이 되고, 그래서 얼굴을 보면 이렇게 모간에 주름이 생기고 다크서클이 생기고 기온 변화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눈물을 자주 흘리고 결막이 충혈이 되고 이렇게 알레르기 코로 하기 어렵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는 거죠. 눈에 다크서클은 색소 침착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레이저 시설 제거되지 않는다. 혈관 정도 알레르기성 이렇게 병행해야 합니다. 자, 난치성 어지러움과 멀미, 정말 사람을 괴롭히는 증상입니다. 차라리 아픈 게 낫지 정말 견디기 힘든다. 난치성 어지러움,
아픈 것도 아니고 어지럽다. 멀미가. 히스타민 핵. 자, 아까 이제 나왔죠. 이게 전정고리 기관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런 기능들이 하고 있는데, 불면과 낮에 졸림은 히스타민 각성작용은 노르에피네프린처럼 자극적인 각성이 아닌 이렇게 관여하고 흥분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지만 차분하지만 잠이 올 정도는 아닌 그런 상태를 또 유지하게 된다는 건데요. 불면과 차분하지만 잠이 올 정도는 아닌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거. 히스타민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 어렵다는 거. 우울증, 디프레션. 히스타민 증후군에서 우울증은 심각하진 않지만 자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의 성향 때문입니다. 주로 강박성 우울증입니다. 성격이 꼼꼼하다 보니 완벽한 것을 좋아합니다. 집안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야 하고 직장에서도 일 처리가 완벽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꺼리고 자신이 모든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력은 약해서 일에 허덕이죠. 힘들어도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신기능이 서서히 고갈되고 체력은 바닥이 납니다. 부신기능이 막혔다. 부정맥과 공황장애, 특별한 이유 없이 가슴이 터질 듯하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공황장애 같다는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들을 자주 진료하게 되는데, 성격이 예민한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는 히스타민이 내장 근육인 심장 근육을 수축하는 작용 때문에 이러한 증상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우황정심한 인디너 알프람을 복용하는 분이 많고, 이런 분들이 약 이름도 구체적으로 잘 기억합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지하주차장이나 터널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어떤 분들은 장시간 비행이 무서워서 비행기를 타지를 못합니다. 공황장애. 월경통과 월경전 증후군, PMS, 에스트로겐과 히스타민 증후군이 있다. 히스타민 증후군은 결혼 전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전공 시절에 이러한 이유로 자궁절제술을 한 여성분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개인차는 있지만 정말 괴로운 증상입니다. 결혼 후에 임신하면 자궁이 늘어나면서 자궁에 있던 통각 소형체가 파괴되고, 그러면 월경통이 점차 완화되지만은 자궁 내막 정식증이나 근종이 있으면 자궁절제술 해버리면 참 평생이 어떻게 삽니까? 참 여성에겐 죽음이잖아요. 연령이 늦어지고. 자, 간담도 질환과 히스타민 증후군, 간혹 간의 질환, 간경화, 지방간, 만성 간염 등이 있거나 삼낭을 이해하면은 에스트로겐 대사에 이상이 발생합니다. 에스트로겐. 이것은 에스트로겐은 간에서 대사되는 호르몬인데, 자, 이렇게 되면 히스타민 증후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만성 기침, 주위에 만성적으로 기침을 해서 자신과 주위 사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기침이 8주 이상 이어지면 만성 기침으로 진단합니다. 성인에게 만성 기침의 95%는 상기도 기침 증후군, 천식, 호흡상고 기관지염, 식도 역류, 만성 기관지염, 약물, 유발성 기침 등에서 발생합니다. 나머지 5%는 폐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만성 두드러기 및 피부 질환은, 만성 두드러기나 습진 피부 질환은 환자가 히스타민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피부 증상은 알레르기성 혹은 비알레르기성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에게서 모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아래 그림은 알레르기성 아토피 피부염의 기전에 관해서 설명한 그림입니다. 자, 일반적인 그림을 보자. 유전적인 결함이 있고 초기에 시작을 해서 수분이 쏟아지고 피부 장벽, 갈칠천, 수분 소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병원결이 파고들고, 그러면 또 끄거나 자극이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알레르기 또 유발 물질이 병원결이 또 들어가게 되겠죠. 피부 장벽의 손상이 악화되고, 이렇게 참만성 참 끄거나 자극하고 하면 자꾸 더 심해질 수 있겠네요. 장 피부 축이다. 장내 세균 불균형 때문에 위장관에
병원성 세균의 증식하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으로 장내세포를 연결해주는 폐색체포가 파괴되면 장점막에 미생공원이 생겨서 장누수 증후군, 리키컷 신드롬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피부 장벽이 무너지듯이 장에 있는 장벽도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장과 피부는 반드시 같이 치료해야 합니다. 장과 피부는 반드시 같이 치료해야 한다. 피부가 안 좋다, 장이 안 좋다, 이렇게. 이것이 최근에 알려진 장 피부의 축입니다. 장과 피부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장과 피부는 모두 외부 환경으로부터 침입하는 병원균에 대한 중요한 방어인자이다. 피부도 그렇다 이 말이죠. 이 방어가 잘 돼야 할 것이다.